2022년도 상반기 영업 실적 세 번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다음과 같은 뉴스가 떴습니다. 윤 정부 달콤한 포퓰리즘 버리고 고통의 대수술 선택했다. 머니투데이 오늘 날짜 기사인데 박정진과 박서연 기자의 이 합동 그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나올 모양인데요. 가시밭길 택한 윤석열 정부 상당히 그 정서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천천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건 어쨌든 그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그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새 정부가 그 손을 댈 카드는 뭐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단기간에 해결 방법은 없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 그 삼고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정기요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근본적 해법이란 게 뭐냐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 하나의 방법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인세를 좀 내린다 하는 얘기 같아요. 세제 개편이라는 거가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그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이제 그 무슨 대학원 명예교수신 모양인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지금은 과거 5년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작용해서 시장 등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치명적 자만을 행했다라는 식으로 좀 더 그죠. 전 정권이 잘한 것도 찾는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일본은 경제적으로 좀 비판적인 면도 뭐 있겠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뭐 기왕이면은 또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그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못한 거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잘한 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 탈원전은 저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전 산업에 전기를 안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잔잔하게 잘한 거는 누구나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줄거리,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것들이 뭔가 그 정책이 삐뚤어졌다면은 그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이 로이터 기사가 있어요. 쉘. 그 석유 정유회사죠. 115억 달러 이익으로 다시 기록 경신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로이터에서 거기 그 내용에 그 눈에 띄는 내용들을 보면은 주주 수익률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 웃돈다. 주주 수익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현금 지표로 얘기할 때 ROE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것이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비교를 하는 게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ROE로 보는 거죠. 그 투하자본의 대비 얼마 그 이익 배당률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러지만은 셀은 또 러시아 사할린 2호 석유가스 합작회사로부터 4월 달에 1억 6,500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자, 전쟁은 전쟁이고 이익은 이익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석유값 오르면은 뭐 미국도 속으로는 또 좋아하고 또 러시아도 좋아할려는지 모르지만 약
각소 국가들이 개피를 보고 있는 그런 기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현금 창출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현금 흐름표에 그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이라는 얘기인데, 그 현금 창출의 근본적인 개념을 현금 흐름표에는 좀 오도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 자본 대비 부채 비율 가동 비율은 19.3%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9.3%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FCFC죠. 그건데 이 레버리지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본은 그 기초 자본이 아니고 투하 자본으로 봐야 바람직할 겁니다. 그 은행 그 BIS 비율이나 이런 거로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게 그 총 자본인지 아니면은 투하 자본인지 그런 거는 불명확합니다만은, 어쨌든 부채 비율이 19.3%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높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아닐 겁니다. 이 정도 그 분석 내용을 보면 이미 상반기 사업 보고서가 미국은 이미 공시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됐죠. 이런 것까지 재무제표가 이미 공시된 거죠. 이거 말하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배당금도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도 계산을 했다면 이 재무상태표도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빠르다. 그렇죠. 당연히 늦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 왜 45일씩이나 그 공시기간을 넉넉히 줘가지고 6월 말에 끝났는데 8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통해서 불투명한 그 기간, 그거를 시간차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오해라기보다도 착각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 가지고 어림직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로 투자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좀 오차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S-OI를 보면은 매출액이 71.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비용은 62.8%뿐이 증가를 안 했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S-OIL이 뭐 이익을 상당히 많이 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정유회사가 한 네 군데가 되죠. S-OIL이 있고, GS칼텍스가 있고, 현대오일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SK SK 에너지가 있죠. 뭐 잠깐 크게는 그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S-OIL만 이 잠정 공시가 나왔고, 다른데 현대오일뱅크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비상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마 상반기 사업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OIL이 이 정도라면은 정유업계는 다 유사한 이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유가를 내린다 하지만 휘발유세를 내리는 거지 본인들의 판매 가격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유가가 올랐다 그러지만 내린 부분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이 영업이익 나는 데는 정유 아니 석유를 정제하는 정제의 마진이 좋아졌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정유 그것도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위의 내용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공시를 하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1차 사업보고를 공시하게 하고 2차 확정 공시식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 달 내로 1차 사업 공시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정 공시를 하라. 정정 공시가 아니고 확정 공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정 공시가 많아지면은 뭐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주주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한 달 내로 사업부 공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조금 국내 여론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식으로 그렇게 늦게 그 공시들 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기관이나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그 공식적인 어떤 그 공시 전에 어떤 특정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해서 발빠르게 그 이 말하자면 대처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인양 전문가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투자 의견이나 뭐 이런 걸 내놓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경영 실적 정보가 그게 그 한 정당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지 글쎄요. 그거 뭐 어쩌거나 그 내부 그 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지득되는 정보를 테니까 저기 개방되지 않은 그 비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그 비경제 활동이고 경제 활동으로 또 따진다면은 이 지하에서 노는 그 암흑과 같은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도 그 매출액은 36조 원대인데 이게 그 75.1%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비용은 6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영업이익은 248.9%나 249%가 증가를 했는데 S5일보다 엄청 더 크게 증가한 거죠. 이렇습니다. 그 MP에서 그 단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1341%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고 1000%대 이상으로 된 것은 이제 기타 이 영업의 손익 등등이 크게 뭐 변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액이 12.4%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은 근데 반대로 2.2%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9.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영업비용 두 개를 합쳐서 영업비용이라고 그러죠. 함수관계는 연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두 번째 순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스루프 손익은 그저 매출액과 매출 재료비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가공비와 운영비용은 더 분석이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원가 회계 손익이 나오면은 저는 스루프 회계로 실전 분석을 해서 스루프 회계를 내부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그런 것도 공시할 수 있으면은 공시하는 풍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한번 했었는데요. 현대건설, GS건설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제 다시 자료를 가져왔고요. 종전에는 제가 그 영업비용을 산출을 안 했는데, 매출액이 14% 증가했는데, 그 영업비용이 14.5%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은 1.5%뿐이 증가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9조 7천억이죠. 그리고 이 GS건설은 이제 5조 4천억으로서 그 한 반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것 같네요. 매출 규모가 27.7%가 증가했는데 매출원가 역시 29.5%로 더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은 5.3%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건설회사들이 미천고 공사라는 게 매출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포괄제공 성격인데 이 스루프로 하면은 이 영업이익들은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나마 그 3위긴 합니다만 4조 6천억 원대로서 종전에 그 분석을 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3대 건설이라고 해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을 3대 건설회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바람직한 곳은 대우건설이다. 그러니까 대우가 일반적으로 아주 비난을 받고서 다 없어진 그룹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은행이 대주주로 돼 있고 현재 그렇게 공적인 회사 성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러기 때문에 무슨 부직하게 할 거리가 없겠죠. 네. 이러나 저러나 그럴 필요성을 아마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참 그렇다는 얘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반기에 4조 6천억을 했는데 이 매출이 44.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 비용이 더 증가를 한 게 또 이쪽도 문제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7.3%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DLENC 대림에서 대림 산업에서 DL로 석유화학하고 분리를 해서 DLENC가 되죠. 건설과 석유화학이 분리가 됐는데 이 업종을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회사를 독립시켰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업종끼리는 이렇게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건설업과 석유화학은 한 회사 이름 밑에서 있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DLENC는 좀 이제 3조 원대로 내려가죠. 3위까지, 4위까지 정도가 한 4조 원대까지였는데 현대건설은 조금만 더 하면 한 10조 원이었고요. 상반기 매출이. 매출액이 6.4% 감소했는데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1.9%밖에 감소를 안 했을까? 거꾸로 이제 이 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39.3%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DL건설이 옛날 어떤 건설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DN건설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건설이었는지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규모가 이제 중소기업 성격인데요. 7,992억 원을 했는데 매출이 12.3% 감소했는데 매출원가는 더 감소를 못했으니까 크게 또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무려 73.1%나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그룹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요. 하나그룹이 가만 보면은 합종연행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유사업 정도는 합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이제 따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가 이런 이 변신들을 수시로 하는 기업으로 선입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9일자 조선비즈 기사는 하나그룹이 사업 개편을 하는데 방산계열을 통합하고 하나는 건설을 흡수한다. 근데 하나 자체는 아직도 화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화약을. 그거는 안 없어질 거예요. 주업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방산, 하나 디펜스 인수합병한다. 한국이 로크드 마운틴으로 키운다. 계열사별로 쪼개져 있는 방산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모인다. 이런 얘기고 모멘텀이라는 종속회사는 2차전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공정 장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서 2020년도에 이미 하나케미칼은 태양광 및 소재 사업을 맡았던 자회사 하나큐셀 이런 것들이 이제 문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친환경 산업 태양광들을 그렇게 박원순 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은 저기 말 뒷발로 딱 차버리고 중국산 다 갖다가 만든 애들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태양광에 대한 것은 이제 중국에 기본적으로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이게 그때도 합병할 때는 잘해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망해가니까 하나 케미칼이 그냥 일개 사업부로서 그 흡수 합병했다. 그렇게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또 싸가지 없는 그 이 좌빨 같은 사람이 그 무슨 얘기냐 하면서 뭐 태양광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자면은 뭐 잘하는 정책이고 어쩌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태양광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면서 태양광이지 중국 것 갖다가 태양광 하면은 그건 뭐 우리나라 돈 다 날라가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거를 하느냐.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태양광 소재 만드는 폴리실리콘이래나 그다음에 이제 뭐 코인 그 무슨 웅진 그 에너지인가 거기에서 뭐 무슨 인곳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국내에서는 태양광 소재 만드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그 기업이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옛날에 그 저기 산업 발전 시켜주면은 그 저기 그 관세라도 좀 막아주고 그런 걸 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지금은 뭐 자유무역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뭐 우리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관세를 매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매출이 3조 원대인데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5.2% 증가했는데 역시 영업비용이 6.3%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6%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그 영업이익을 크게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우주 개발이 더 좀 진척이 되고 또 방위 산업이 또 좀 더 진척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그 장밋빛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은 하나가 기업의 그 오너가 뭐 성질이 어떻든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뭐 사람으로서 성질 들어온 놈도 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너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 밑에서 월급 낭낙히 받으면서 그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